이번 시간에는 136페이지 보칙 제1절의 업무 위탁에 관한 문제와 보상금 그리고 수수료, 민원 수수료, 벌칙에 관한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할게요. 136페이지 1번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관청의 업무들이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그 다양한 업무들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점검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 시행령에 따르면 저 대통령에 따르면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교육에 관한 업무하고 시험의 시행한 업무뿐입니다. 현재는 그 여타의 업무도 위탁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현재 법령에서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뿐이다라는 거죠. 3번에 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기는 있는데 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는 거죠. 즉 시험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산업인력공단도 그 시험 시행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자죠. 4번에 부동산 관리나가 개설된 학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교육에 관한 업무는 우리가 학교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에다 위탁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학교에다가 위탁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자신들의 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간신문이 아니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은 3번이 되겠죠. 137페이지 2번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바르게 고른 것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교 그리고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네요. 다 기억, 니은, 띠끝, 리얼 답이 4번이 4번과 5번이 지금 지문이 똑같죠. 그러면 답을 4번으로 하셔도 되고 5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상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중파라치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우리 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1.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라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신고 고발은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 보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신청 서류도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 게 맞겠죠. 2번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등록관청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이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틀렸네요.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검사가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적어도 검사 입장에서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4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는 2인 이상이죠.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합의에 의해서 보상금 신청을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5번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4번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 맞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한다고 그랬죠. 장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2번에 등록관청은 자격증의 양도 대여를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이 양도되어 등록증이 양도되어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규정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특히 소홀히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 수험생이라면 이 처음 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X 판단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때때로 이런 출제들이 좀 있어요.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에 전혀 규정도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법령에서는 있었지만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규정들을 출제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을 가리기 위한 그런 출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했는 수험생이라면은 그런 사정들을 다 알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죠. 그렇습니까?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불법 중개란 개설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불법을 다 신고 고발한다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이걸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고 둘째 자격증이나 아니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아니면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와 그렇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이 세 가지 불법 사실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이 외에 불법은 신고 고발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게 O네요. 그래서 먼저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하고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로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번에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개업 공인중개사였는데 이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위반은 신고 고발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다게 되겠네요. 2번에 폐업후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이죠.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 보상금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내가 아닙니다. 딱 정액으로 50만 원입니다. 4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이죠. 5번에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6번에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는데 틀려버렸죠.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2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데 문장이 뒤집어졌죠. 합의한 배분 방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죠. 이 세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들인데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죠. 그래서 모두 다 행정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옵니다. 5번에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40페이지에 7번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해놨습니다. 이 7번 문제와 141페이지 이 8번 문제는 최근에 기출된 사례 문제로서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거의 상당히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전 시험 장소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서 7번과 8번 같은 문제는 실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주어진다면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면서 보면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자, 7번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를 고발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니까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갑은 50만 원을 확보한 거죠. 일단은 보상금 50만 원 확보한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B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이죠. 갑이 먼저 신고를 하고 뒤에 을이 신고하는데 검사가 B를 공소 제기 결정했다네요. 그럼 또 이것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갑이 먼저 신고를 했으니까 갑이 보상금 50만 원 지급받게 되고 을은 보상금이 얻게 되는 거죠. 최초로 신고 고발 접수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니까. 그러면 갑은 지금까지 100만 원의 보상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만 원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났습니다. 자격증 대여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 그러네요. 아마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 결정했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기 때문에 균등 배분을 하게 되면은 25만 원을 확보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갑은 12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지금까지 25만 원을 확보했을 뿐이죠. 자, 네 번째 동그라미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그래서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D에 대한 신고에서는 보상금 없습니다. 그러나 E를 공소 제기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E에 대한 신고 고발건에 대해서 을이 50만 원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 25만 원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을은 50만 원 추가로 확보했으니까 75만 원이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갑은 125만 원, 그 다음에 을은 75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면은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한 취지는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은 또 이 문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고 고발해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고 고발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25만 원과 75만 원 답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8번 봅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최대 금액은 똑같죠? 7번 문제나 네모박스 안에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연달아 출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둘 다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잠깐만 수정을 해서 출제 다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해놨습니다. A와 B를 각각 신고했어. 그러면 갑은 지금 100만 원을 이미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50만 원이죠. 지금 갑은 A에 대한 신고 고발건으로 50만 원, B에 대한 신고 고발건으로 50만 원, 지금 100만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도 보상금 지급 대상인데 공동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25만 원 지금 나누겠죠. 균등 배분 지급이니까. 갑은 지금 125만 원 확보, 을은 25만 원 확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갑은 뒤늦게 신고했으니까 보상금
받을 수 없고 을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을은 이제 7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125만 원이고 자,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 네 번째 동그라미는 보상금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A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했고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의 결정을 했고 그래서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 다섯 번째 동그라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확보된 보상금 금액에서 이제 공소 제기 결정이냐 기소의 결정이냐 무혐의 처분에 따라서 보상금을 다시 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지만은 E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의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C와 D에 대한 신고 고발권에서 보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갑이 확보한 125만 원 중에서 50만 원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1번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우리가 판단할 때 A에 대한 50만 원, B에 대한 5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 다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75만 원과 75만 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에 있는 보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다라는 것은 계산의 기준으로서 제시했을 조건일 뿐이죠. 그래서 해설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시면은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전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 조문의 기준으로만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문제 형식으로 사례 형식으로 내게 되면 대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행정수수료, 민원수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우리가 이 수수료에 관한 거는 사실상 이 중요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각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마다 주제별로 구성할 때마다 지문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자주 출제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한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강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총 6가지죠. 첫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응시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죠.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자죠.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6가지를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각각의 주제를 물을 때마다 지문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억을 해두시긴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6가지 보면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자 하는 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수수료 내는 거는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실시권자가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하면 안 되겠죠.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은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죠. 이렇게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에서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이게 속하는 것만 다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껏 휴업 신청을 빼고 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겠네요. 기억, 니은, 리얼 답이 2번이 되겠네. 10번에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관한 설은 틀린 것은 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틀렸네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재교부가 아니라 교부를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3번에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했다 하네요.
위탁에 의한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상황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번에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장관이 직접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벌칙에 관한 규정,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 49조, 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벌칙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벌칙하게 되면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행정질서벌이라면 과태료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형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3년짜리와 1년짜리,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또 과태료 규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있고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도 있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있는데 그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1년짜리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하고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리고 우리 금지행위 7가지 중에 3개가 있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한 행위,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되어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어불한 행위, 그리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작한 행위,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다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그 다음에 리얼 2개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3번 1년짜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시에 제재 분류가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수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 분류표를 활용해 가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고요. 풀면서 기억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암기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는 1년짜리를 모두 찾으면은 기억은 3년, 니은은 자격증 양도되니까 1년이죠. 디귿은 검쟁이로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같은 경우는 3년짜리죠. 리얼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1년짜리입니다. 미엄, 이건 검쟁이로서 3년짜리죠. 그 다음 4번에 행정형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벌과 행정처벌이 병과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데 기억, 이 검쟁이죠. 그래서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병과될 수 있는 케이스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1년짜리죠. 그 다음에 디귿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했기 때문에 행정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리얼의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죠. 행정처벌 대상이 안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것도 행정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2개뿐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이 양벌 규정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데,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양벌 규정하게 되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편해요. 양은 양쪽을 말합니다. 그 양쪽이 누구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등. 이 등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벌 가는 거는 형벌의 벌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벌의 벌.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형벌 사유는 이 2가지밖에 없죠. 3년짜리와 1년짜리.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 3년짜리나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 등이 이거 말고 다른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요 등이 요걸 위반했으니까
여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직접 행위자로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공조에 규정된 벌금형만을 함께 과한다라는 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위반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었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벌 규정은 요 등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양벌 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145페이지 5번 1. 등을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 합니다. 5점.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근에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그랬고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지 요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는다 해야 되는데 적용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에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행위자인 등에게 항상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해놨습니다. 이 등에게 벌금형이 선택되가 벌금 500만 원이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의 액수가 다를 수도 있고 등이 재판받아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에 그칩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 3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은 그냥 벌금 3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지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까지 취소될 일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판례 입장에 따라서. 그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결격 사유로서 등록까지 취소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커진 거죠. 6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된 중개 보조원 을이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에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관청에 적발되었다 했는데 보조원 을이 이런 적발이 되게 되면은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거죠.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1. 을은 중개보조는 등록관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되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년짜리 위반사항이니까 고발 조치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을은 수사기관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니까. 3. 갑은 을이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나 해놨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즉, 이 을이 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기울였다라면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양벌 규정이 적용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틀린 게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나 양벌 규정에 따라 잘못된 표현인 거죠. 양벌 규정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4번에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중개보존이기 때문에 5점. 그래서 이 중개보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5번에 갑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뿐이죠. 그래서 6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응용 문제로서 적절하게 잘 구성된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도 평가하면서 또 문제를 읽고 그것이 3년짜리 위반인지 1년짜리 위반인지 그것까지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46페이지에 또 벌칙의 또 한 가지 유형인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대법원 규칙이죠.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